네, 토론인 오늘은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가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교차 참석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았어요.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조금 답답했던 이 관계가 좀 개선되고 정상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치 냉전처럼 흘러가는 것은 맞지 아니하다. 어떤 방식이든지 그것을 풀기 위한 노력도 같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양국 수교 50주년 리셉션에 교차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이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과연 이 정상회담 전에 가장 현안도 위안부 문제라든가 우리의 좀 가장 예민한 그런 문제들 어느 정도 만족선에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양국 정상회담 또한 상당히 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 아베 총리의 입장 또는 포괄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 표명.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종전 70주년 담화의 어떤 형태로든 표현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또 사실은 전 세계가 그걸 보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8.15가 되는데요.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나오기에는 종전 70년 전후를 계기로 해서 이 무라야마라든가 고노다마를 계승한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 쪽이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담길 것인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이라든가 이런 외교적 관계에서는 아베가 일종의 이게 가기를 거치지 않고 개인 담화 형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부담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아베 총리의 가기를 거치지 않고 이제 개인 담화로 하겠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일 관계가 몇 년 동안 계속 빙하기를 이야기할 만큼 냉정하게 이제 진행돼 왔는데 이제 양국의 발전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투트랙으로 가는 건 맞다고 보는 거죠. 투트랙으로 가는 거. 안보와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은 따로 가고 그다음에 역사적 문제도 따로 가고 이렇게 간다고 본다 그러면은 굳이 여기 아베가 내놓을 이 담화문 내에 큰 기대를 거는 것 또한 우리가 부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담화에 당연히 어떤 반성과 사죄를 담은 내용은 포함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담화를 부정하는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고노다마가 93년에 있었고 무라야마 다마가 95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담화 바로 이후에도 일본의 내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한일 합방은 합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망언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담화에 대한 진정성을 계속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번에 만약에 아베 총리가 또 어떤 방식이든지 종전 70주년을 기해서 우리가 지난 70년 전에 행했던 그 전쟁과 침략과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아시아 제국의 아시아 각 나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사과와 사죄와 이런 것을 다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장되지 않냐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각이에 있는 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또다시 그것을 부정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성을 결코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지만이 사실은 그 담화가 담화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제 외교와 상대가 있는 거라 아무리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해도 상대인 일본이 겉으로 이 말하고 속으로는 이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행태를 버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그런 이중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으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안 해야 되는 건지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익을 위하는 우리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관계 개선을 하고 우리의 실익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흑과 백의 논리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네. 반성하지 않고 또는 주변 국가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죄의 표시도 하지 않고 한다라고 해서 네. 일본과의 관계를 일본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경제 상황을 그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렇게 어찌 보면 세계 경제 매디에 해당되는 경제 2위국에 해당되는 그 나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국제사회 다른 국가들과 그러면 같이 우리 동조해서 또 이끌어 나가야 이상희 된다고 보고요. 부총장이 아까 말씀하신 투트랙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시네요.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렇죠? 네. 당장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할 건 논의를 해야 우리가 되고요. 해가면서 역사 문제는 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뭐 일본이 이중적, 삼중적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투트랙, 쓰리트랙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외교의 본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외교의 네. 본질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거든요. 이 친하게 지내야만이 소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원칙인데 그래서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사이가 나쁠 때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겠네요. 지금 그동안 예.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은 우리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안 좋은 좋았죠. 그런 틈을 타서 일본의 소위 말하는 우경화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베가 우리 쪽 입장에서는 아주 얄밉도록 영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반면에 이제 우리 외교 정책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민족적 문제가 결부된 위안부 문제에 매몰이 되다 보니까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가지 않고 사실상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역사 문제랑 그렇죠. 역사 문제에 엮여서 이게 전혀 연동되니까. 우리가 발전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저는 되는 딱 말이죠. 위안부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독도에 관련된 도발이 계속적으로 되어 왔기 네.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침탈을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땅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사실은 같이 중복되어 알겠어요.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이가 나쁠 때 그 나쁜 소리들을 한다는 얘기는 남북 관계에도 해당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로 좀 미러 관계를 가질 뻔했지 않습니까? 이 면모에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역할이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이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영향은 사실 중국이 있거든요. 중국의 태도 변화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대북 정책이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대북 정책의 중국의 기조가 좀 달라짐에 따라서 북한은 그에 대한 방향타를 잃어버렸고 그에 대한 대타로 사실 일본을 택했는 것이고 일본은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가져가는 또 반면에 우리를 또 견제하는 그래요. 그런 예. 효과를 가져왔는데 결국 지금 이 부분도 지금은 아주 소원해져 있죠. 사실 이제 북한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한일 관계는 외교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 더해서 이 역사 문제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나라하고는 별로 다른 나라 사이에서는 없는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간단하게 같고요.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두 분도 이게 뭐 투트랙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어느 정도는 투트랙 쪽으로 지금 방향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교차 참석은 어떤 형태로든 투트랙의 현실화 다시 말해서 경제 외교 안보 쪽에 좀 물꼬를 트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예. 봐지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메르스 정국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가 예. 물론 이제 서로 다른 조사입니다만 이 한국 갤럽에서는 29%대로 떨어졌다가 2, 3일 사이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4.9%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사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걸 전제로 그러나 이 메르스가 조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잡히는 것 같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현장 행보가 계속되면서 지지율이 약간 반등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를 이야기할 때 독특한 팬덤 현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독특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40%를 늘 유지한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독특한 팬덤에 대한 거기서 좀 플러스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강한 복원력이거든요. 복원력이 상당히 좀 빠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특이한 학문적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연구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 독특한 팬덤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물론 이게 지금 복원이 빨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한 현상에 따라 기인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지금 메르스 전국과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로 국정의 어떤 최고 책임자로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보 자체도 여러 가지 뭐 비난의 소리도 있고 긍정의 신호도 있습니다만은 그 최고의 국정의 책임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이제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다. 상당히 이렇게 빠른 복원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박근혜 거 대통령의 그렇죠. 특징 중에 예, 하나다. 그거는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될 점이죠 앞으로도. 예,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대에 해당되는 아주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 그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사안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지는 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못했다.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또 그게 회복이 바로 또 되고 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메르스 전국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그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6월 한 17일 전후 네. 그때에서 가장 사실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고요. 아 이게 뭐 통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됐었고 그 이후에 황교안 총리 임명되시고 또 이런저런 메르스 행보하시고 또 이게 좀 잡혀간다 이런 게 있으면서 네. 지지율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지도가 강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이게 이제 메르스 전국이 어느 정도 좀 종결이 되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처리, 여기에 대한 진상 파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라든가 이런 조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통령 입장으로서 그립을 짓고 얼마만큼 강하게 지고 나가느냐 네. 이 문제가 상당히 그래요. 좀 예, 그런데 그 메르스 초기 국면에 약간의 혼란을 겪으면서 여야가 메르스 대처에 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이러면서 손을 잡았잖아요.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손을 잡고 사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정부와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서 메르스 대응에 나섰고 많은 국민들이 또 그걸 보고 든든해했어요. 이제 메르스가 이제 진정세로 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여야가 이 메르스를 가지고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슨 메르스가 잡히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완전 종식을 위해 한마음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오늘입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오늘 오전에서 특별声明을 냈는데요. 메르스 수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예, 틀리지 않았고요. 저는 예. 그러면 자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정부가 잘했느냐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가 과연 제 잘했는가? 질문은 이 말이 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통령도 여러 번 사과의 유감 표명도 했고 황교안 총리가 취임하면서도 그 얘기 했어요. 고개도 숙이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여야가 메르스 퇴치에 충력을 기울였는데 손을 잡자. 이제 뭐 다 아는 얘기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 얘기를 나오는 의도는 뭔가 이거 무슨 새로 나온 얘기도 아닌데 그 점을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건 이제 예. 진정되는 국면에 있어서는 이제 진솔하게 국민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초동 대응에 미흡했다라고 하는 걸 진솔하게 얘기를 좀 하고 책임지울 것은 좀 지우고 이제 따질 하는 때가 됐다 이런 된 말씀이신가요? 것이죠. 좀 뭐 예. 김무성 대표께서도 오늘 문재인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그건 또 한 칼에 또 거절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메르스가 진정되는 것 같으니까 서로 딴 길을 가려고 작심한 건지 제가 그 점을 근데 좀 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책임을 예, 이제 따질 때가 됐다. 좀 책임자를 찾고 문제가 된 거 우리가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비상 체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전염병과 관련된 비상 대응 매뉴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하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것이죠.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의는 계시는데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당대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 나온 것은 좀 빠르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여든 야든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메르스 대책에 관련돼서 세월호와 똑같은 어떤 형국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정부의 책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입법부 정치권이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치권이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생겼을까라는 반문도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당대표가 이런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될 만한 그런 얘기인데, 이게 뭐 정치 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 있어서 종식에 대한 이 메르스 사태의 진정에 대한 급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맞고, 또 그게 훨씬 낫지 않느냐, 모양새가. 정치권이 그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빨리 방역 체계를 제대로 가동을 시켜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 정부 시스템의 부재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태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도 있었고 사스 때도 있었었는데 왜 그때와 같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상임위를 통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죠. 그러나 상임위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하기 전에 정부가 진솔하게,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잘못된 것에 대한 그래요. 소회도 밝히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따질 때가 됐다는 이제 한 의원님 말씀. 이상희 부총장은 조금 빨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으네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그건 이제 판단하기 나름일 거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이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당연히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을 달리게 하는 것은 마부거든요. 저의 느낌에 야, 메르스 이제 잡힐 것 같으니까 여야가 다시 싸움을 시작하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실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안 싸우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 얘기하다가 여야의 이 얘기까지 나갔는데, 지지율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율 얘기를 잠깐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거의 자료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이 박원순 시장이 22.5%,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20.1%, 문재인 대표가 15.6%, 안철수 의원이 7.6% 이런 식의 대권 주자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이번 메르스 전국에서 박원순 시장이 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아마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염병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조금 오바를 한다 하더라도 과감한 조치 이런 것들을 취해줄 필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적절했다고 점수를 보는 땄다. 것이죠. 반면에 문재인 대표는 조금 계속 하향세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 당내 상황 때문에 그런 게 당내 있죠.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나 문재인 대표님, 안철수 의원님 이렇게 사실은 후보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지지도를 다 합치면 저희 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좀 더 잘해서 그걸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죠.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 상승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당의 사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야당이 뭐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문재인 당대표라든가 뭐 친노 비노 이런 갈등 이런 구조에 있어서 야당의 지지자들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소위 말하자면 대안 부재론에 많이 시달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치고 나왔던 부분이 그죠. 그래서 야당의 지지자들 입장에 봐서는 문재인 당대표도 있고 역시 박원순의 사람도 또 있구나라는 이런 어떤 일종의 희망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감이든 아니든 이 부분에서 정치 실력은 상당히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좋은 기회를 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공고한 지지인지는 잘 모르겠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팬덤 인사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예, 메르스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소리 하고 있다는 부분 조금 전에 좀 한번 짚어봤는데, 사실 지금 메르스가 이제 아주 빨리 잡혀야 될 텐데, 이러면서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또 메르스가 아니라도 사실은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 얘기가 나오던 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얘기를 이제 정치권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묘하게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것도 며칠 전하고 또 그 사이에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는 이 종식 선언보다 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당정청 사이에 추경과 하반기 경제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되는 초당적 범국가적인 비상대처가 필요합니다. 예, 저기 의원님,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대처를 위한 고위 비상대책회의,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여야 정이 예. 모여서 추경과 관련한 어떤 것들.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대통령을 얘기를 포함한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것이죠. 고위 비상대책회의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그래서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여야 되겠죠. 이 뭐 중요한 추경 예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상시국에 관한 비상적인 어떤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래야 뭐 성과가 있고. 그런데 아까 그리고 뭐 시기를 사실은 빨리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근데 아까 그걸 김은성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대표가 이거를 네, 거절했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거절하셨습니다. 어떤 제가 이유로 알기로 거절했습니까? 거절하시고 네. 뭐 별다른 이유는 나오지 않았고요. 예. 별다른 이유 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신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미 가동되고 있는 그러니까 있는 이제 정치 지도부 뭐 여야의 다 원내대표들도 있고 수석부 대표도 있고 뭐 그동안 다 해왔으니까 그 라인을 통해서 조율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런데 겁니까? 이제 정치권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어젠다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슈의 싸움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매체, 그 매개를 누가 먼저 입도 선미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주도권 다툼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여기 비상에 관련된 소위 의사 결정권자에 있는 사람도 고의해서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가자. 이 네. 부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종식, 그다음에 향후 과정, 이 과정 자체는 문재인 당대표의 이니시티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이게 뭐 너무 공학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뭐 공학적으로 설명보다도요. 사실은 이게 그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딱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것을 해당 상임위가 빨리 통과시키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게 그렇게 빠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밑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서 올라오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로 적절하게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해서 추경을 빨리 편성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런 비상체제를 가동시키는 것이 뭐가 나쁜가 이런 생각은 듣기도 합니다. 추경에 관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제안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들이 좀 필요한데요. 관련된 네. 법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논의를 하자라는 네, 뜻이죠. 말씀대로 추경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규모 있게 그렇죠. 하는 것이 네. 좋겠다. 이게 대개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고. 예. 근데 이게 국회의 통상적인 심의 과정을 거치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니까 그렇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만약에 정치권이 그런 걱정을 한다면 사실은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얼마든지 단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여야 간에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추경도.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을 따르면은 결국은 정부와 여당이 먼저 논의를 해서 필요한 걸 해가지고 갖고 오겠다는 거죠. 네. 그럼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것이 않느냐 문재인 싶은 대표의 거죠. 제안이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저 야당 쪽 상황을 조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 결론이 나진 좀 않았습니다. 당내에 내일쯤, 예. 그렇죠,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 잠깐 직접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큰 어깨로 당 안팎의 우리 인사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이 안정되고 더 튼튼하게 미래가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들 들었고요. 결정은 하루 미루어서 내일 결정하기로. 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 얘기를 차례 들어봤는데 그러면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다는 뜻입니까? 당대표의 의중은 임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신 것 같고요. 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안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런 완곡한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비노 세력들이 지금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반대하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짐작일 뿐이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들이 있지 않겠나. 2010년 얘기도 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편하지 밖에서 않겠습니까? 관찰하는 평론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을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혁신에 대한 부분을 너무 제로섬 게임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상 서로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기득권의 포기라든가 뭐 지금 기존 질서의 개선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최재성 의원이 결국 이제 친노 쪽에 지원을 받아서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경선에 붙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적인 감정으로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무총장의 그 자리가 당무감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천위원회 구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 향후 공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친노의 지원을 받고 범친노계를 분류되는 되는 최재성 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비노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요구해왔던 많은 것들을 물거품화 시키고 일시에 날려버리는 그런 뭐 느낌밖에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공천이 핵심이다.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비노 진영에서 꾸준하게 뭐 지금 뭐 몇 년서 계속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당 대표가 비노 진영을 좀 아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은 사실 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혁신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밀리면은 여기서 갈 데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수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공천이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밖에서 해주셨어요. 공천이 짧게. 핵심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공천과 관련된 것은 또 혁신위 쪽에서 공천과 관련된 것도 또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것을 그냥 친노, 비노 이렇게만 자꾸만 언론에서 프레임을 하니까 사실은 친노, 비노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하는데 사실 당에 있는 저로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 경험치에서 나온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2010년에 그 지방선거 때 도입했었던 배심원 제도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부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혹시나 만약에 내년에 있는 공천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